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MB 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계속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금융시장에서 작전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전개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모리스 마텔링크의 지혜와 운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올해 제가 뽑은 3대 뉴스 중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회의 답, 정, 너.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2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MBC 뉴스데스크 보셨습니까? 사회의 공기가 아니라 흉기였던 MBC 뉴스가 김장겸 사장 해임과 최승호 사장 선임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보도가 아니라 세월호 보도 참사였다며 그간의 거짓 모량 뉴스에 대해 앵커가 사과하자 세월호 가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장겸 사장 때 자기네 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최승호 사장 이후 그 MBC가 자신의 법정 거짓말 의혹을 들추자 이상하게 변했다며 비아냥대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MBC는 과거처럼 지상파 불패 신화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9년 동안 볼 것, 들을 것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MBC 아니고도 선택지는 넘쳐납니다. 따라서 MBC는 개업한다는 정신으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기계적 중립의 유혹을 버리고 적폐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시민의 전사가 돼주길 바랍니다. 2008년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국민이 봐주지 않습니다. 가장 잘 싸울 때 국민이 봐줄 것입니다.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MBC 중흥기가 부활될 것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하시죠. 지난 15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3번 만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제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바 있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 적부심사는 오늘 낮 2시에 진행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윤리위원회를 통해 류허의 최고위원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정주택 윤리위원장은 여러 언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앞서 류허의 최고위원은 자신의 서초갑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당하자 홍 최고존엄 독재당 또는 공상당과 같은 표현으로 홍준표 대표를 비난한 바 있죠.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과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국민의당 전체 당원 투표가 오늘 시작됩니다. 이에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는 막판 여론전에 힘을 쏟으며 본격적인 세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먼저 통합 반대파는 나쁜 투표 거부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통합 반대파 유성엽 의원은 당헌 당규상 당대표가 직권으로 당무위원회에 전당원 투표를 제한할 수 없다. 투표는 원천 무효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반면 안철수 대표는 통합 반대가 많이 나올 경우 정계 은퇴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파견이 이른바 원전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너무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임종석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를 방문한 한병도 정무수석의 발언 들어보시죠. 친서를 가지고 갔고요. 그리고 논의 사항은 양국 관계의 전략적 동반적 관계를 더욱더 증진시켜 나가자.
또한 야권의 국회 비공개 보고 요구와 관련해 한병도 수석은 못 만날 일은 없다. 제안이 온다면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완전한 지지를 받기 어려운 저의 선택에 대해 시민단체 이름으로 보내주신 참사와 감사의 표현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존심을 회복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이 스스로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 공익제보자 지원 사업을 받은 한 공익제보자가 남긴 말입니다. 시민들이 보내는 응원과 격려가 그들의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아름다운 재단이 공익제보자에게 시민의 마음을 대신 전합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참여 바랍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지금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워낙에 사법부가 강고하게 지난 권력을 옹호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런 가운데 우병우가 구속 적부심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김프로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석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승부수는 한 번으로 족하고요. 승부수가 여러 번이 계속되면 무리수가 되니까 법원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난번 김관진, 임관빈 무리해서 사실은 한 거거든요.
그런 걸 여러 번 할 수는 없을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신광열 이제 형사수석부장이 보통 구속적부심은 모두 담당을 했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연손 동기이기도 하고 뭐 동양 출신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다른 재판부에 배당이 됐거든요. 아, 그 신광열이가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재판을 맡을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신청을 한 거라서 뭐 해당은 됩니다. 이제 워낙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고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신청을 하는 거는 뭐 이상한 거는 아닌데. 아니 그러면은 김관진하고도 특수관계 아니에요, 신광열이? 그렇기는 하지만 뭐 어쨌든 그때는 승부수를 나름대로 던진 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제 부담을 모두 안고 결정을 한 건데 그런 결정은 이제 한 번으로 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그래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긴 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크게 더 신경 쓸 일이 생길까?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병우는 자기도 김관진처럼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대 속에서 적부심 신청을 한 겁니까? 일단 본인이 법적인 절차로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아마 다 쓰려고 할 거예요. 영장실질심사 들어가기 전에 이게 또 나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잘 헤쳐가는 것도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때 본인이 이걸 잘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그 발언이 의미하는 것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번 해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절차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된 건데 영장 발부된 것이 문제가 있다. 좀 봐주십시오 하는 절차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으니까 만약에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냥 구속된 상태로 계속 재판을 이제 받아야 될 텐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인데 뭐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나름대로 법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냈을 텐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이제 매우 희박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병우는 뭐 이제 버린 카드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고요. 자, 그나저나 이제 MB에 대한 수사 본격화가 돼가고 있는데 어제 주진우 기자가 검찰에 제출할 자료라면서 뭔가 한보따리를 들고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이 목격됐는데 그런데 동부지검의 수사에 대해서는 거기서 잘하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래도 중앙지검의 주요 이제 검사들이 몰려 있고 거기가 아무래도 뭐 이런저런 화력이 세기 때문에 동남북서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는데 서울 중앙지검 외에 동남북서에 있는 지검들에서 수사 사이즈가 그렇게 큰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옛날에 대검 중수부가 있었던 시절에는 동남북서에서 뭔가 수사 단서가 발견되거나 아니면 재경지검에서 큰 사이즈의 수사가 발견이 되면 그걸 보통 중수부로 끌어와가지고 중수부의 파견을 많이 받아서 이제 끌고 나가는 수사가 보통 일반적이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문찬석 차장검사가 팀장으로 해가지고 그냥 아주 단촐한 사이즈의 한 팀이 수사를 한다고 봐도 뭐 무방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사이즈 가지고는 그래도 전전 정권이기는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관련돼 있는 굉장히 큰 기업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약간의 실망감을 이제 비춘 거라고 볼 텐데 그렇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적폐 수사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현실적으로 방법이 좀 없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은 뭐 개인적으로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래요. 그 현실적인 방법이라면 뭡니까? 왜냐면 이제 MBC 뉴스데스크가 각 잡고 이제 보도를 시작했는데 문무일 총장의 워딩을 따가지고 이제 뉴스도 했더라고요. 적폐 수사와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안 하면 수사를 언제 하겠느냐.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간다라는 이제 의지를 밝혔다고 MBC가 이제 뉴스를 했는데 예. 그게 이 정부의 전체적인 기조이기도 하고 검찰의 전체적인 기조이기도 하다고 보는 것이 아마 상식적일 거예요. 근데 보수 언론들 일부가 빨리 어떻게든 수사를 조금 마무리하고 이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고 미래를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여럿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도를 하는 곳들은 대부분 본인들의 의지를 담아서 보도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거고요. 검찰은 어쨌든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배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중앙지검에서 돌아가고 있는 적폐 관련된 수사, 그것도 이명박 정권 관련해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수사도 크게 보면 두 개나 있잖아요. 뭐 국방부 또 국정원에서 있었던 여론조작 사건, 거기에 MB가 관여됐느냐라는 수사도 하나 돌아가고 있고, 또 다스가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직권남용을 한 것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혐의도 이제 수사를 진행 중이고, 뭐 이런저런 수사들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직 수면 위로 불거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검찰에서 또 해야 될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최순실의 재산을 환수하는 작업도 이제 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커다란 사이즈의 수사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물론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120억 원 수사가 사이즈가 작다거나 중요성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수사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팀들을 붙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문찬석 차장검사의 팀이 얼마나 화력을 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걸 뭐 시작하는 단계에서 뭐 성공할 거냐 말 거냐를 벌써 보는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그래도 시간을 조금 두고 지켜보면서 판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주진우 기자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뭐 이제 수사 잘하라, 최선을 다해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니는 뭐 결국에는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다라는 일종의 어떤 경고 같은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건 뭐 주진우 기자 개인의 의견뿐만이 아니고 플랜 다스의 개라고 해서 다스 주식을 사는데 150억 원이라는 숫자가 금방 모였잖아요. 몇 주 만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뭐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이나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돈을 들여가지고 다스의 실소유주를 한번 찾는데 내가 기여하고 싶다 하는 의견들이 이렇게 모일 정도니까 예. 전 국민적으로 굉장한 염원이 담겨 있다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거를 검찰이 모를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커다란 수사가 별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동부지검에서 이 수사를 맡아가지고 팀을 꾸려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비난받아야 마땅한데요. 지금 중수부도 없는 상황이고 특수부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산적한 적폐 관련된 수사가 사이즈가 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동부지검에서 팀을 따로 꾸렸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평시 전시로 만약에 비유를 하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전시 상황으로 봐야 되니까 예. 평시하고 같은 상황으로 놓고 동부지검에서 그냥 팀이 꾸려진 거를 놓고 비난을 하기에는 그래도 조금 한번 진행되는 상황을 한번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검찰이 처한 상황이라는 게 수사를 어지간하게 하고 뭐 적당하게 뭉개가지고는 본인들이 굉장히 큰 코를 다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튼 조금 지켜봐도 된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57일 남았습니다. 공소시효까지. 다스 문제와 관련한 공소시효겠죠? 이 57일이. 그럼요. 여러 가지로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그게 이제 제일 좀 마음에 걸릴 거예요. 그래서 수사 속도를 조금 빨리빨리 내야 되고 구체적인 성과를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뭐 하여튼 물밑으로도 나름대로 수사를 조금 빡빡하게 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는데, 그거는 뭐 어쨌든 한 2달 조금 안 되는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예. 검찰이 또 바짝 피치를 올려가지고 수사를 하면 성과를 못 내는 그런 집단은 아니니까 뭐 다음은 보름 정도만이라도 진행되는 상황을 한번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57일.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근데 일단 이 안에 기소를 하게 된다면은 MB에 대한 수사는 뭐 이제 재판 때까지 상당한 그런 시간적 여력을 얻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길지는 않아요. 보통 기업 비자금 수사를 한다 그러면 내부에서 굉장한 제보자가 있어가지고 서류를 단단하게 갖다 줘도 이거를 제대로 찾아가지고 얼개를 짜고 기소해서 완벽하게 유죄를 받아내는 데까지는 굉장한 공력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57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굉장히 조금 바트게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이거를 달라붙어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또 수사는 생물이라서 물리적인 기간이 길다고만 좋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충분히 시간도 지났고
그 가운데서 뭔가 삐걱거리면서 등을 돌린 사람들도 분명히 생겨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의 진술을 받는다거나 뭐 확보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수사의 물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터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다스 수사 이제 와서 이제 착수하는 것도 사실 참 굴욕적인 일인데 그래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다스와 관련해서 실소유주가 MB로 드러난다면 사법 처리 수위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관심사예요. 그럼요. 지금 그래서 가장 큰 거는 동부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횡령, 범죄수익 은닉, 탈세 이게 형량으로서는 가장 세거든요. 뭐 나머지 직권남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량 자체가 세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센 형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동부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인데 그래서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뭐 일부 보수 언론들을 제외하고는 국민적인 염원이 담겨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장난을 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할 거예요. 근데 비단 MB 수사뿐만이 아니고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벌써 이제 일부 매체들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뭐 이러면서 군부를 짚히기 시작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법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식 수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그냥 마구잡이로 강제로 조사할 수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어서 이거를 두고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느냐, 컴퓨터를 썼던 사람들 주인의 허락을 받았느냐 말았느냐, 요거를 가지고 법적으로 정당한 거냐 만 거냐, 당사자가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갖다가 조사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이 일 것이다 라면서 이제 기사를 쓰는 것들이 생겨났거든요. 근데 그 말인즉슨 뒤집어서 이해하자면 요게 논란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염원이 담긴 기사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아니 공용 컴퓨터고 직무와 관련돼서 썼으면 그거를 가져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걸 보는 게 물론 아주 엄격하게 놓고 보자면 강제 수사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거를 강제로 볼 권한이 있느냐, 이건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판사들 사이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느냐 마느냐의 법리 논쟁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상식적인 수준에서 놓고 보자면 개인 사적인 컴퓨터, 아니 본인 집에 들어가서 사적인 PC를 가져다가 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 행정처 사무실에서 공용 컴퓨터로 있던 것을 쓰던 것에 판사들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는 거니까 그거를 놓고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니 마느니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일인데 그거를 어쨌든 부각해가지고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망하는 기사들을 쓰는 걸 보면 후달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쨌든 최소한해서 보겠다. 결국에는 당사자들이 그걸 동의를 안 해줬어요. 떳떳하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면 그걸 동의를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설사 사적으로 뭐가 좀 들어있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는 외부 공표하지 않는 걸로 단서를 달면 문제될 게 전혀 없잖아요. 요는 판사들의 블랙리스트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지금 살펴보겠다는 건데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적인 문서들은 그건 공개하지 않는 걸로 합시다 라고 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누구도 그거를 허락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허락해주지 않았다는 거는 어쨌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보겠다고 해서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서 군부를 짚히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개혁되는 게 마뜩치 않은 세력들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자 그러면 하여튼 갈 길이 조금 길긴 합니다. 아직 멀리 남기는 했어요.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게 사법부인데 그 사법부 자체에서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거에 조력해주는 언론들이 있는 걸 보면 참 우리 사회에 적폐가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는가라는 거를 실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이 있고 또 MBC도 이제 나름대로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면서 제대로 보도를 하겠다고 돌아섰고 그리고 다른 뭐 여러 매체들도 이제는 좀 제대로 한번 취재와 보도를 해보자라고 의기투합하고 있는 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작용을 한다 그러면 예전같이 그냥 모두 다 손 놓고 답답한 상황을 지켜봐야만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수고하셨고요. 적폐 청산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다. 이런 각오로 일선에서 손발이 되고 있는 수사하는 분들, 또 법의 근거에서 판단하는 분들, 무엇이 역사의 정의인지 살피면서 신중하게 처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유산균 사랑 2종류를 사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객값만 받는 이벤트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내 몸에 맞는 유산균 찾기 프로젝트. 수량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빨리 서두르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섭취하는 유산균과의 이별 선언. 미궁 유산균 사랑.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적중 유산균.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우리 여보, 결혼생활 20년 동안 내가 고생만 시키고 얼굴에 주름살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네? 왜 이렇게 탱탱하지?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평가 문제는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이 들고 다니는 인형의 이름을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라이언입니다.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느린 걸음에서 협찬하는 도서 촛불혁명을 선물해드립니다. 지난 겨울 온 국민이 함께 빛으로 쓴 역사인 촛불혁명. 이 모든 과정을 집대성한 도서 촛불혁명이 발간됐습니다. 대학 자퇴선언으로 유명한 김예슬 작가가 집필했습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을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정답자 레드라이언님, 국민이 세상을 구할 겁니다. 넝쿨나무님, 이완배 기자를 집사로 만들어주세요. 문통방통 사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해드립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시면 문통방통 코너에서 소개해드립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금융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연말도 되고 해서요. 대부분 올해를 정리하는 분위기여서 딱히 눈길을 끌만한 경제 뉴스가 많지 않은 때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그냥 제가 평소에 한번 해보고 싶었던
금융시장과 투자라는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별 중요한 뉴스가 없다면 요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뉴스가 부족한 연말을 틈타서 해보고 싶었던 걸 하는 거니까 내일 만약에 다른 중요한 뉴스가 있다면 요 화편은 뒤로 연기해버리겠습니다. 예. 어제자 헤럴드 경제에 조금 슬프면서도 흥미를 끌만한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은요. 비트코인 급등락, 고래의 뒤통수 치기에 농락당한 개미들이라는 기사였습니다. 드디어 그 기사가 나오는군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의 사례는 아니고요. 미국 사례를 든 기사인데요. 굉장히 곱씹을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연휴 기간 비트코인 시장에서 고래의 변덕과 뒤통수 치기에 개미들이 롤러코스터를 탔다. 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 이제 아시겠지만 개미들이라 하면 우리 같은 일반 소액 투자자들을 뜻하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고래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시장이 이제 요즘 제일 핫한 금융투자처인데 이 투자처에서 거금을 움직이는 대형 투자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로 치면 기관 투자가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이제 주로 고래라고 미국에서는 부르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기사의 시작은 고래들이 개미들의 뒤통수를 연휴 기간 동안 쳤다는 거죠.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두고 설전을 벌이던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실제 주장과 달리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단행하거나 한 달이 멀다 하고 변덕스러운 분석을 내놓고 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지난 9월 비트코인 투자는 멍청한 짓이며 언젠가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면서 가상화폐를 거래한 트레이더를 해고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JP모건은 비트코인 상장지수 증권을 사들여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제임스 고먼 모건 스탠리 CEO는 비트코인에 대한 한두 달 간격으로 치킬 박사와 하이드급 태세 전환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비트코인은 일시적 유행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에는 이처럼 많은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시 이달에는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도입한 오버스톡닷컴에 대한 투자를 단행했다. 비트코인 예수로 불리는 로저 버 비트코인닷컴 대표는 비트코인은 폭탄 돌리기라고 말을 바꾼 데 이어서 고래끼리 우리는 서로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서로 협조하고 있다며 시장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고 대놓고 밝힌 상태다. 요 기사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JP모건, 모건 스탠리 여기에 나오는 이런 회사들은 미국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큰 대형 금융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래라고 불리겠죠. 이 고래들은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특정 종목의 가격을 올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얘네들이 돈을 계속 들여서 개미들이 팔겠다는 물량을 끊임없이 사들이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어요. 사겠다는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하죠. 그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와, 이 고래들은 신나겠네요. 아무 때나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큼 가격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이 고래들이 돈을 엄청나게 퍼부어서 특정 종목 혹은 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가격을 잔뜩 올려놓을 수는 있는데요. 올려놓은 다음에 이걸 현금화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래 한 마리가 10,000원짜리 어떤 종목 가격을 끌어올리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한 수십억 정도 실탄을 딱 쟁여놓고 계속 사들여요. 그래서 이 종목 가격이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래도 계속 삽니다. 30,000원으로 올랐어요. 개의치 않고 계속 삽니다. 이런 식으로 한 1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니까요. 이건 이제 고래처럼 돈이 많은 애들만 쓸 수 있는 기법입니다. 돈으로 가격을 올리는 건요. 그런데 와 10배나 올랐네요. 10만 원까지 올랐으면요. 수익률이 1000%네요. 하고 감탄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고래가 지금 상태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 10만 원짜리가 된 건 좋은데요. 이걸 팔아서 현금화를 시켜야 수중에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지만 10,000원짜리를 10만 원까지 올리려고 돈을 무진장 많이 썼다고요. 2만 원, 3만 원에서도 팔려고 나오는 주식을 계속 사들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래 계좌에는 그 종목 주식이 어마무시한 숫자로 쌓여 있습니다. 자,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팔려고 내놨습니다. 10만 원에 다 팔리느냐? 천만에요. 그 엄청난 물량을 10만 원에 누가 다 사가겠습니까? 고래가 들고 있는 물량이 상상을 초월할 텐데요. 당연히 10만 원에도 안 팔립니다. 이러면 가격이 다시 떨어집니다. 팔겠다는 물량은 많은데 사주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고래는 가격을 내려서라도 팔겠다고 해야 됩니다.
9만 원까지 떨어뜨려 봐요. 그러면 일부는 팔리겠지만 역시 다 못 팝니다. 그래서 가격을 더 낮춥니다. 8만 원, 7만 원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 경우는 팔려는 공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고래가 그걸 다 파는 동안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돈 잔뜩 쏟아붓고 가격을 10배로 올리면 고래 입장에서야 기분은 좋아지죠. 숫자로 표시되는 수익률은 높아졌으니까요. 그런데 팔지 못하면 실속이 없습니다. 그 엄청나게 사들인 물량을 팔 때 사실은 오른 만큼 가격이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 번 돈은 하나도 없고 거래 수수료만 이제 잔뜩 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금융시장에서 작전이라고 부르는 짓을 할 때는요. 이 작전이라는 게 고래가 이제 개미들을 꼬드겨서 일종의 사기를 치는 건데요. 이 작전이 성공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주가를 올리는 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요. 그런데 주가를 올려놓은 다음에 자기가 들고 있는 엄청난 물량을 팔아야 되는데 팔 때 주가를 안 떨어뜨리고 파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냥 순진하게 10만 원에 팔고 못 팔아서 9만 원에 팔고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면서 팔면 결과적으로 아무 이득이 없어요. 그래서 올릴 때는 시원하게 만 원짜리 10만 원까지 올리고 이때 10만 원에 팔 때 이걸 업계 용어로 던지고 나온다고 하는데요. 던질 때요. 우와, 그 던지는 거 저한테 팔아주세요. 제가 살게요. 하고 사람들이 득실득실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팔 때 가격이 안 떨어지고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 세력들은 가격을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물량을 던지는 타이밍을 예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던질 때는 이 종목이 앞으로 엄청 유망할 것 같다. 지금까지 오른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더 올라. 이렇게 선전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나 지금이라도 저거 사야 되겠어 하고 우르르 몰리는 상황을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내느냐. 요게 작전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예. 문제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고래들이 주가를 올릴 때 사들인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래가 한번 팔기 시작하면 개미들도 눈치를 채요. 와, 큰 손이 던진다 이런 소문이 다 돌죠. 그리고 큰 손이 던지면 이건 무조건 폭락이다. 지금 사는 건 바보짓이다. 이런 게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리는 예술적인 포인트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속임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른바 전문가들이 동원이 되는 거죠. 제가 고래고요. 여사여풍이라는 7시간 행불근해라는 회사 주식이 상장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회사 여사여풍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여사여풍 주식으로 작전을 걸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작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째, 내가 우선 싼 가격에 여사여풍 주식을 충분히 사모아야 돼요. 싼 가격에 많이 사둬야 나중에 팔 때 수익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싸게 많이 사느냐. 회사에 대한 안 좋은 정보를 슬쩍슬쩍 흘립니다. 그리고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조용히 소문을 안 나게 주식을 사들입니다. 이걸 매집을 한다고 해요. 예. 충분한 실탄을 이용을 해서 여사여풍 주식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 영문을 모른 채 주가가 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뭐야? 쟤들 왜 올라? 뭐 있어? 이렇게 관심을 갖습니다. 계속해서 작전 세력은 주가를 올려요. 그러다가 목표한 주가에 비슷하게 다다랐을 쯤 되면 요때 잘해야 됩니다. 그냥 팔면 안 돼요. 그냥 팔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때 회심의 뉴스를 비로소 터뜨리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사여풍이 손석희와 유시민을 동시에 영업하기로 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가 만드는 콘텐츠는 무조건 찍기만 하면 500만 뷰가 보장된다. 이런 헛소문을 여기서 터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헛소문을 전문가가 말을 해주면 완벽한 거죠. 시장의 신뢰를 얻는 전문가가 나와서 여사여풍을 내가 분석해봤더니 기존의 김용민 콘텐츠만으로도 충분히 주가가 오를 만한데 여기에 손석희, 유시민이 가세해서 기업 가치가 10배로 뛸 것 같습니다. 라고 한마디를 걸쳐줍니다. 이러면 개미 투자자들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어도 와, 앞으로 더 오르겠구나, 지금이라도 사야겠어 하고 달려들게 되는 거죠. 요때가 찬스입니다. 작전 세력은 그 시점에서 들고 있던 물량을 한두 번에 걸쳐서 왕창 던져버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는 여사여풍, 손석희, 유시민 영입은 헛소문 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작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 이 소식이 전해지면 이제 여사여풍은 개미들의 지옥으로 변하게 되죠. 제가 실제로 증권 기자를 할 때 이 고래급에 해당하는 대형 펀드 매니저들을 만나면 다 그 이야기들을 해요. 밑에서 산 다음에
뉴스 풀리는 거 가만히 보고 기다리면 그 사람들 표현이 그래요. 개미들이 막 달라붙는 게 보이는 시점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때 사정없이 후드려 패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금융시장에서는요. 기관, 고래라고 불리는 집단은 근본적으로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 개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100% 장담합니다. 고래가 개미를 대하는 관점은 딱 하나입니다. 총알바지예요. 내 주식을 비싸게 던질 때 그걸 다 받아줄 멍청한 존재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멍청한 존재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고래들은 정보를 조작하고 거짓을 유포하고 이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헤럴드 경제 기사에 나왔던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같은 초대형 금융기관들의 말이요. 계속해서 바뀌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선 먼저 비트코인 투자는 멍청한 짓이다. 언젠가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비트코인을 팝니다. 요때를 틈타서 싼 가격에 매집을 해요. 그리고 기사에도 나왔듯이 JP 모건은 비트코인에 대한 안 좋은 말을 막 늘어놓으면서 실제로 자기들은 비트코인을 사들였다고요. 그러니까 소문과 정보를 통해서 대형 금융기관인 고래가 사기를 친 겁니다. 이건 한국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모든 종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제일 큰 문제점은 기업에 대한 분석을 주로 증권사에서 하는데 이 증권사에서 내는 기업 분석 보고서를 개인들도 다 받아볼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분석 보고서를 개인들하고 기관 투자자들, 고래한테 동시에 배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제일 큰 고객이 누구냐면 기관 투자자가 고래 투자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증권사는 주가가 오른다고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수수료를 떼가는 회사입니다. 수수료를 떼가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금이 큰 고래나 기관 투자가들한테 훨씬 잘 보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들은 당연히 개미 투자자들이 아니고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는 보고서를 개인들에게 공개하기 전에 대부분 먼저 기관들한테 먼저 설명회를 가져요. 자기들이 분석한 알짜 정보는 기관 투자가들한테 다 미리 알려주죠. 그리고 아부를 해요. 아우, 제가 좋은 정보 알려드렸으니까 우리 증권사로 주문 좀 내주세요.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여사요풍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는 정보를 얻으면 애널리스트는 이 정보를 알고 기관 투자가에게 먼저 귀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가는 미리 사두죠. 그 다음에 주가를 올리죠. 그래서 이 기관 투자가가 주식을 팔고 싶을 때쯤 되면 애널리스트는 그때서야 보고서를 공개를 합니다. 개인들을 꼬시는 거죠. 와, 이 보고서 보니 여사요풍이 좋아질 것 같아 하고 개미들이 바글바글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관 투자자들이 확 던지고 나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작전의 핵심은 작전 세력이 주식을 팔 때 개미들이 바글바글 들끓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게 예술인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요. 그리고 이때 자주 활용되는 게 전문가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전문가들이 삐끼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삐끼의 명성이 높을수록 개미들은 당연히 전문가들의 말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삐끼의 핵심은 유명함, 신뢰성 뭐 이런 겁니다. 앞에서 기사에서 소개했던 그 가상화폐 시장에서 삐끼 역할을 한 자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어마무시하게 높은 사람들입니다. 권위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JP 모건의 최고 경영자, 모건 스탠리 최고 경영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로저버 비트코인닷컴 대표라는 사람은 비트코인의 예수로 불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람이 등장을 하면 이 사람들이 삐끼 짓을 하면 사람들이 무조건 믿는 겁니다. 이 삐끼가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요. 대신 이런 유명한 삐끼가 나서서 사기를 한번 치고 나면 이 삐끼의 신뢰성이 한 번에 확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작전 세력이 이렇게 유명한 삐끼하고 연계가 되면 작전에 참가한 대가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부를 보상해 주는 경우가 많죠. 유명인 삐끼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유명인 삐끼의 효용성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작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전의 규모를 보려면 삐끼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를 보면 됩니다. 삐끼가 유명한 사람일수록 작전의 규모는 커지고 사기성도 커져요. 그런데 이제 삐끼가 전직 대형 건설사의 전설적인 사장이다. 전직 국회의원이었다. 전직 재벌 총수의 최측근이었다. 이러면 진짜 개미들이 속기에 딱 좋은 거죠. 너무 유명한 사람이 삐끼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정도 삐끼였으면 엄청난 부를 보장받습니다. 이 작전에서는요. 그런데
엄청난 부를 보장받았음이 분명해 보이는 이 전설적인 전직 대형 건설사 사장 출신 유명 삐끼는 나중에 난 삐끼가 아니다. 나도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 한마디로 신뢰성을 회복을 하죠. 그리고 이 삐끼는 나중에 대통령까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옆에서 보는 저로서는 환장할 노릇이었던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작전에서 저는 그 유명한 삐끼가 나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그 대목이야말로 정말 코미디의 합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작전에서도 삐끼는 없을 수 없고요. 그 삐끼가 유명할수록 사기의 규모는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기의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삐끼의 역할도 드러나겠죠. 다만 정말로 안타까웠었던 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거대한 주가 조작 사기극이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삐끼짓을 해서 큰 돈을 챙겨 쓴이 분명해 보이는 그 사람이 어떠한 신뢰성에 타격도 받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대통령까지 올랐다는 게 대한민국의 큰 비극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오늘은 이 정도로 금융시장에서 작전이 어떻게 걸리고 거기서 유명인 삐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내일 기회가 되면 금융시장에서 투자라는 게 본질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그 주인공이 나옵니까? 내일은 살짝만 나옵니다. 깊게는 안 나오고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일은 그분을 포커스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좋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원덕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성탄절이었던 그제 여야 지도부는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과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데 뜻을 같이 했지만 사고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소방 인력과 장비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건축과 관련한 행정법규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번 화재 사고가 세월호와 똑같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여당을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경남지사를 지낸 4년 4개월 동안 경남에서 불난 일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화재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한 발언을 SBS 뉴스 콘텐츠 채널 비디오 머그가 소개했습니다. 내가 경남지사 할 때도 연말 연시에 대비해서 화재 참사가 늘 지방에 있기 때문에 소방점검을 철저히 했어요. 재래시장하고 특히 그 고층 건물에 소방점검을 철저히 했어요. 내가 4년 4개월 동안 경남에서 불난 일이 건물이나 이런 사람들이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홍준표 대표의 발언은 거짓말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201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남지사를 역임했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경남지사를 지낸 기간 동안 경남 지역은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 화재 건수가
비교적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홈페이지의 전국 화재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경상남도에서는 모두 3,400건의 화재가 발생해 모두 2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4년에도 상황은 비슷했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경남지사직을 사퇴하기 전 1년 동안에도 약 3,800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해 30명이 숨졌습니다. 지역별 화재 건수를 따져봐도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화재가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지만 제천 화재 참사를 정쟁에 사용한다는 비판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이번 사고를 세월호처럼 정쟁에 이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렇게 반박했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이 드디어 들어왔어. 상쾌한 아침을 위한 군뱅이. 다음날 막 속이 안 좋고 막 머리 아픈 상황이 지속이 되면 술 마시는 사람들은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굼이 창조됐습니다. 술친굼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어쩐지 하느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굼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번 한파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1도, 춘천 영하 16도, 전주와 대구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의 추위가 계속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대전 1도, 광주 3도, 부산 5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2017년 정말 마지막 입새같이 느껴집니다. 네, 며칠 남았죠? 한 5일 남았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예, 교수님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같은 작가 작품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모리스 마테를링크의 운명의 문 앞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예. 오늘은 두 번째 지혜와 운명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이분은 운명 참 좋아하시네요. 네, 운명 참 좋아합니다. 운명을 어떻게 해치고 나가야 될지, 그리고 지혜란 무엇인지, 지혜를 누구와 함께 나눌 것인지, 그리고 행복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쭉 깊이 있게 파고듭니다. 예. 모리스 마테를링크는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파랑새로 유명한데요. 펠레아스와 멜리장드라는 아주 유명한 클로드 드뷔시의 오페라도 있습니다. 예.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오페라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교수님 그렇다면은 지혜와 운명 이런 제목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란 무엇인가, 운명이란 무엇인가 등등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드는데요. 먼저 여는 글처럼 짧게 비수처럼 와닿는 문장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사랑의 힘을 갖지 못한 지혜는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정말로 현명한 사람은 멀리 내다볼 뿐만 아니라 멀리 내다보면서 깊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 없이 본다는 것은 어둠을 더듬는 것과 같습니다. 야, 이런 문장 하나 새기면은 하루 종일 행복합니다. 사랑의 힘을 갖지 못한 지혜는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예. 사랑 없이 본다는 것은 어둠을 더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지혜하면은 지식하고 함께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식과 지혜는 완전히 다르죠. 지식이 좀 짧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신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정말 지혜로운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배움의 기회만 얻으셨다면은 아주 정말 훌륭한 엘리트가 되셨을 법한 그런 분인데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작품을 접하기 전에 이미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롭기 쉽지 않죠. 많은 경우 공부를 잘했다는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남의 삶뿐만 아니고 자기 삶까지 파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의 힘을 갖지 못한 지혜는 또 사랑 갖지 못한 지식은 다시 말해 지혜롭지 못한 지식은 위험하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까지 해치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뭐 몇면이 봐온 바와 같지 않습니까? 조금 더 지혜에 관해서 더 보면 이렇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보다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존재에 대한 명료한 의식을 갖추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지혜가 의식보다 더 심오한 어떤 것이라는 깨달음에 이릅니다. 의식의 성장을 갈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의식 앞에 드러나는 보다 심오한 무의식의 눈뜨기 마련이지요. 지혜의 가장 맑은 샘은 바로 그 무의식의 시면에서 자리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동일한 무의식의 유산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그것을 의식의 표면 아래 깊숙이 묻어둔 채 살아가지요. 하지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깊은 곳에 가 닿을 길을 내지 않고서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게 또 참 오랫동안 남을 구절입니다. 예.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무의식의 시면에 지혜를 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걸 들여다볼 용기만 있으면, 진정한 용기만 있으면 누구나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용기가 왜 필요할까요? 그 자체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이는 그냥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겠죠. 지혜를 탐사하고 지혜의 최적층으로 파고들기보다는 현상에 만족하면서 그저 그런 대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급급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이제 운명을 개척하는 것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 마테를링크가 숙명론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제 신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모든 걸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직시하고 자신의 깊이 있는 그 가능성들을 끌어올린다는 측면에서 이 운명에 대해서 적극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지혜는 자기 혼자만의 지혜는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내면의 깊이를 갖춘 사람,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얘기하자면 내공을 갖춘 사람은 항상 자기 안에 머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구절 그래서 보겠습니다. 홀로 고고한 지혜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지어 무덤으로 향하는 인간의 운명과 동행하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운명을 어리석고 사악한 자의 운명과는 아주 다른 곳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서로 만나고 섞이는 법입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교차하는 세상사에 비단실과 삼실은 걷잡을 수 없이 얽히고 설키기 마련이지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홀로 고고한 척하는 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인간의 운명과 함께하는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정치적인 감수성을 얘기하곤 하죠. 우리 시민들의 집단적 지혜, 또는 집단적 지성이란 말을 쓰는데 지혜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자기만 간직한 어떤 고고한 척하는 그런 사적인 지혜가 아니고 어떤 집합적인 지혜를 상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 오면은 이 마텔링크의 명상이랄까 사색이 어느 방향으로 이어져 있는지 조금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 또 새해 맞이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씩 음미하시면은 제가 이거 들을 때보다 여러분들 각자 그 사이사이에서 정말 많은 의미들을 길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여기 읽다 보니까 눈물 얘기도 나와요. 우리 김 PD 눈물 잘 흘리십니까? 세월호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네. 뭐 거짓 눈물, 악어 눈물도 유명하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울었겠죠. 그리고 김프로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고 하시는데 또 눈물바람 좀 하셨겠습니다. 걔하고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교수님? 알터니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이러셔요? 아웅다웅 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는 브로맨스라 그러던가요? 그게 아주 절절하게 와닿던데. 네. 눈물 얘기 좀 해볼게요. 눈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예. 눈물이 무색 투명한 것은 그 안에 우리 영혼의 과거를 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눈물은 종종 뉘우침이나 아쉬움을 반영하곤 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아무리 울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은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한 기억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기억은 그 기억을 낳은 시간들 못지않게 아름다운 눈물로 흘러내리기 마련이지요. 시 같은 산문입니다. 눈물이 무색 투명한 것은 그 안에 우리 영혼의 과거를 담아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아무리 울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은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한 기억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해서 있을 때 참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이어서 그런지 잃고 나서야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야 깊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죠. 근데 눈물이 어떻게 다하지 못한 사랑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만 이렇게 단편적인 글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텔링크는 읽을수록 의미의 부피가 그 의미의 질량이 듬직하게 와닿습니다. 우리 천국경제론인가 유한비 기자가 말씀하셨죠? 예. 네, 아주 감동 깊게 들었는데 뭐 언제나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또 나오네요. 지혜와 관련지어서. 예. 한번 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란 말이 있지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편협하고 유치하게 사랑한다면 결국 내 이웃도 그런 식으로 밖에는 사랑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먼저 나 자신을 건강하고 폭넓게 그리고 지혜롭게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는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통찰력이 강한 영혼의 자기에는 아둔하고 허약한 영혼의 헌신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사랑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살기 전에 나 자신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내어주는 것 또한 나를 갖춘 다음에야 가능하지요. 살아가면서 최대한 자주적이고 행복해하며 완성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책무입니다. 그것은 편협한 자존심이나 에고이즘과는 차원이 다른 자의식의 경지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충분한 자의식을 갖추었을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겸허함과 세상을 향한 애정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자기 희생의 열정은 바로 그런 의식 상태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희생으로 고귀한 인간이 된다기보다 고귀한 인간이기에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연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마텔링크는 자기 안에 깊은 사랑하는 방법을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깊이 있게 폭넓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해도 맞는 것 같아요. 남에 대한 배려, 남과 함께 나누는 능력 있는 사람은 결국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에 대한 배려가 깊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거꾸로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읽다 보면은 아마 겨울 긴 밤도 훌쩍 지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혜와 운명과 행복, 그리고 함께하는 삶에 대한 통찰이 빛나는 이 책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면서 올해도 함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 글쓰기 훈련하는 분들이 좋은 글, 그러니까 유명 작가의 글이겠죠. 이 글을 필사하면서 이렇게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는 거, 이거 올바른 방법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요. 지난번에 오정희 선생 소개해드릴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훌륭한 작가들이 그런 연습을 많이 합니다. 제 경우에도 뭐 그런데요. 저는 이제 번역을 통해서 주로 이제 문장 훈련을 많이 했는데, 예. 좋은 글을 이렇게 옮겨 쓴다는 것은 천천히 읽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 아주 느린 독서 과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느리게 읽다 보면은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의미들도 발굴해낼 수가 있고요. 동시에 내가 몰랐던 내 자신의 사고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좋은 글들, 뭐 잘 골라야겠지만은 좋은 글들을 골라서 천천히 이렇게 옮겨 써 보시면은 미처 몰랐던 나의 능력들을 발견하는 환희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틈틈이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좋은 작가의 글 하나를 택해서 필사를 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되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불경을 필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긴 글들을 필사하는 데는 아무래도 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럴 테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명상록이나 이런 수준 높은 에세이들 한 단락씩 옮기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은 그게 글 쓰는 그 토양들이 훨씬 더 비옥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글 쓴다는 게 그냥 멋진 문장, 미사여구로 가득한 그런 글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아낼 것인지, 어떤 깊이 있는 자기만의 사유를 담아낼 것인지가 좋은 글의 관건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좋은 글을 쓴다는 것은 그 글 안에 있는 최적층이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겉으로만 이렇게 화려한 그런 글로 빠지기 쉬운데 그건 허무합니다. 조금 지나가 보면은 허망하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내공도 쌓으면서 나름대로 글쓰기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작가로 어떻습니까? 모리스 메테르링크 추천하실 만하신가요? 물론입니다. 그리고요, 이 프랑스어로 썼는데요. 이거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우리 성규준 선생이 번역을 참 아주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네. 의미도 깊고요. 하니까 옮겨서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를테면 마지막으로 또 어제처럼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옮겨 쓸 그 가치가 있는지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네요. 존재의 오솔길을 깊이 파고들수록 보다 겸허하고 소박한 진리의 아름다움과 깊이에 눈을 떠갑니다. 그 한결같음과 보편적인 모습에 갈수록 빠져들지요. 반면 특별한 것에 대한 흥미는 점점 수그러듭니다. 자연의 평화로운 흐름에 비춰보면 특별함이란 우리의 허영과 무지가 빚어낸 유치함의 반영에 지나지 않음을 거듭 깨닫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뭐 이어가는데요. 신기하고 특별한 게 아니라 정말 소박한 진리를 찾아가는 글 천천히 읽으시면서 그리고 또 아주 느리게 옮겨 적으시면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이어트도 건강도 맛도 포기할 수 없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성공적인 체중 조절의 열쇠는 식사법과 운동입니다. 이제 하루 한두 끼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바꿔 드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는 동결 건조한 수십 가지 국내산 채소 곡물과 3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로 만든 맛있고 건강한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입니다. 15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우리는 좌절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새싹당 콩차, 우리 같이 한잔 하시죠. 고마운 분들에게 참 좋은 선물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에서 티백2+1 행사 진행 중입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성회 보좌관님과 제가 이제 처음 알게 된 것이 2011년인가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제 아는 후배 하나가 낙곰수 하버드 공연을 추진한다고 연락이 와서 예. 당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예.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PD님 그리고 공정 작가까지 4사람 네. 왕복 비행기표를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 돈으로 할 건 아니었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당시 나는 꼼수다 인기가 워낙 대단하던 때라 미국에서도 공연을 보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뭐 최초로 유료 정치 공연을 했죠. 11년, 12년, 2년에 걸쳐서 한 6천 명 정도가 유료 관람을 해주셨고 그 돈을 자본금 삼아서 저희가 2차례에 걸쳐서 하면서 저희가 인연을 맺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3년에 이제 박근혜가 취임한 이후에 그리고 귀국하셨어요. 네, 당선 직후였고 취임 직전이었던 1월에 귀국을 했습니다. 네. 제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운동본부에서 투표참여운동 북미주 본부장을 맡아서 재외국민 선거를 열심히 치러보려고 노력했는데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재외국민 투표의 결과는 괜찮았습니다만 LA에서 한 70만 정도 저희 동포들이 산다고 하고 있는데 10,000명 정도 투표하셨거든요. 14%포인트로 재외국민 투표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압도했지만 결국 선거는 졌고 그때 당시에 분통을 터뜨리면서 미국 생활 정리를 하고 10년 만에 귀국을 했죠. 아니 이 나라 왜 오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몸을 피해서 잠시라도 외국에 나갔을 것 같은데. 네, 그 외국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한 만큼의 성과가 나지 않는 것도 좀 답답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면 그 다음번에 꼭 우리가 정권을 탈환해 와야 되겠다 생각을 굳게 먹고 가족들 다 데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래서 전 이번 대선에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셔서 저로서는 5년 만에 굉장히 뜻깊은 하나의 이벤트가 일어난 거라 개인 역사로 따져서 제 3대 사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그 어떤 분보다도 각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 과거사를 잠깐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이번 대선 전 과정을 다 들여다보셨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죠? 그때 제가 홍보본부에서 있으면서 이제 홍보팀장 맡아서 홍보와 관련된 업무들을 봤었습니다. 뭐 제가 잘 알아서 들어간 분야는 아니었지만 힘 닿는 것 열심히 했었습니다. 예,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다. 이런 점에는 뭐 이견이 없으시잖아요. 예, 뭐 그런 점에는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 전 과정을 조금 들여다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 시절 당대표 시절 다시 돌이켜보시면
뭐 후보가 절대는 되어서는 안 될 사람, 그다음에 친문 패권이라는 운동 정말 많은 말들이 있었죠. 그리고 비토 세력도 상당했고 문재인 후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분당도 불사했고 예, 많은 정치 세력이 갈라지고 계속 때리면서 지금 다시 돌이켜보시면 2013년, 14년은 사실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아주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경과 고난의 과정을 뚫고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촛불이 만들어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심에서 문재인 후보가 잘 버티고 국민들과 함께 호흡해왔다는 것도 저는 같이 좀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정말 5월이었잖아요. 사실은 이제 대선이 항상 12월에 있었는데 장미 대선이라 불렸던 이번 5월, 그날 밤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제 좀 딴 얘기는 합니다만 5월에 선거를 치러서 이제 앞으로는 선거운동을 3, 4월에 하게 돼서 날 좋은 봄날에 대통령 선거를 계속 치르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게 좋습니다. 한겨울에 사실 두꺼운 잠바 입고 돌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젠 선거 자체가 완전히 옮겨온 거죠, 5월로. 그래요. 다 이게 박근혜 덕 아닙니까? 예, 사식이라도 좀 넣어드렸으면 좋겠는데 주소를 모르겠네. 번호만 알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이 촛불혁명의 의미가 이 역사 속에서 바로 새겨질 것이다. 이런 믿음들이 다들 공유하는 바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그러면 무엇을 기초로 할 것인가라고 놓고 보면 이제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하나 공유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2014년에 정청래 의원이 광화문에서 단식을 할 때 그 전에 벌써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광화문으로 뛰어가셔서 단식을 이미 하고 계셨던 때였습니다. 저희가 바로 옆에 있으면서 문재인 대표의 단식을 계속 지켜볼 기회가 저한테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이게 단식을 저도 한 8, 9일 해봤는데 정말 한 5일만 지나가면 죽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괴롭고 막 피곤하고. 김 PD님은 단식을 며칠 동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제가 한 10일 넘게 한 적이 있었어요. 단식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미용을 위한 그런 금식이었는데. 효과 좀 보셨습니까 그때? 효과 잠깐 봤죠. 그리고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왔는데. 근데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은 5일까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다가 5일 지나면은 그때는 완전히 무념무상.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처럼 열흘도 안 돼서 실려가고 이거는 개오바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평소에 영양 상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한 5일 했다고 실려가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그런 구라입니다. 아니면 아예 빨리 이제 단식을 끝내고 싶은 그런 꼼수일 수도 있고요. 네네. 당시 문재인 대표가 이제 광화문에서 엉성하게 쳐졌던 천막에서 단식 농성을 하던 중이었던 건데요. 단식을 하면서 낮에 보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문재인 대표에게 뭔가 말을 전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빙 둘러앉아서 2시간 동안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뺏어오는 비법부터 시작해서 세월호 문제 해결 등등해서 옆에서 제가 듣기엔 좀 그다지 아주 영양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거를 말을 한 번 자르지 않고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정치인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남 얘기 잘 안 듣거나 듣더라도 최소한 반반은 가는데 제가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 한 번도 말을 자르는 적이 없이 끝까지 그 얘기를 들으시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밤 11시가 돼서도 이제 술 한 잔씩 걸치신 분들이 또 숙소까지 찾아와서 말을 거는데 물론 옆에 이제 수행들도 있고 비서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걸러내려고 하지만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아침에 눈 떠서 눈 감는 순간까지 계속 남의 이야기를 듣고 또 경청하고 메모를 했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 12시가 되면 이제 수건 한 장이랑 칫솔만 들고 광화문 그 지하에 세면대에 가서 세수하고 오셨던 모습이 되게 기억에 나는데요.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계속 듣고 열린 길을 갖고 있을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정부 성공의 첫 번째 요인이고 또 그렇게 될 거라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고요. 국민들도 사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마음의 연대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식의 연대를 함께하면서 그때 국민들이 크게 신뢰를 갖게 됐다.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박근혜가 저렇게 광포한 그 세월호 농성장은 근처도 안 오고 자갈치 시장인가 거기 가서 또 광 팔고 이런 모습 보면서 와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나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그 현장에서 함께 가족들과 연대했던 문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이 사람이구나. 저분이 대통령감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참 이상하게도 말이죠.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들만 보면 또 힘이 있을 것 같은 정치인들만 보면은 훈수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럼 누구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꼽는 것이 이제 현장을 알고 현장에서 배우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제천 참사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되셨고 그분들에 대해서 애도의 마음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현장을 직접 간 것을 가지고 또 무슨 쇼다 어쩌다 말들이 많지만 저는 정치인은 현장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고 대통령의 방문이 그 유가족들에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지만 또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방문함으로써 공직 사회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된다라는 이유를 준 거거든요. 그렇게 푸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현장에 가서 현장의 문제를 보고 현장의 고민을 듣는 과정들을 계속 해간다면 저는 이번 정부가 잘 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꼽는 것은 결국은 이제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인 건데 저희가 캠프에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를 PI 작업이라고 하는데 만들면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준비된 대통령이다. 그래서 이제 더 준비된 대통령이란 말을 저희가 썼었는데 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국정 운영에 5년간의 경험이 있고 그렇죠. 그 뒤로도 벌써 5년 넘게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이야기들 들으면서 그간의 국회의원 생활, 당대표 생활을 하면서 인맥들을 구축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번에도 보이실 수 있듯이 사법개혁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바로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그걸 잘해오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경제 관련돼서도 우리 당에 인물이 없다 이런 비판을 하신 분들이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돌아보면 이제는 양성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예, 30대, 20대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정부 부처에서도 그렇고 사람이 필요한데 일을 잘하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당장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가기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여준 씨나 우리 김종인 씨 같은 경우 이제 보면 젊었을 때 이렇게 똑똑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자기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윤여준 씨 같은 경우는 전두환의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제 행보행정관으로 자리를 잡았었고, 김종인 씨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줄곧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만드는데 일조를 해왔는데, 그럼 이것을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저 사람들 친여 인사고 부역자다라고 욕할 수도 있고, 사실 그게 맞는 측면도 있지만요. 반대로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권력의 편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것이 또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난 9년 동안 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제부터 시작인 만큼 앞으로 15년, 20년 바라보면서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용인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좀 개인기에 기대는 경향이 있지만 예. 이런 것들이 저는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극복되어 갈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권을 교체하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참 어깨가 무거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오늘 동아일보 보니까 내년에는 적폐 청산 그만하고 민생에 몰두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동아일보의 간절한 바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보셔야 하는 것이 언론이 적폐 청산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두 달 있으면 논란으로 문제를 끌고 갈 것이고요. 네. 논란은 양쪽의 의견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할 거지만 저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민심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나오지만 여전히 적폐 청산을 원하는 국민이 과반수 이상의 절대 다수고요. 네. 그간에 해왔던 이런 적폐 청산의 움직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이제 리얼미터 기준으로 오늘 이제 결과를 나온 걸 보니까
69.9%.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은 54%거든요. 어이구, 더 올랐네요, 민주당 지지율이? 네, 민주당도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적폐청산을 동의하는 국민들로부터 나온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제가 김용민의 브리핑을 통해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내가 내 실력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먹고 살기 힘든지 여태까지 잘 몰랐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문제도 양산하는 문제고, 또 공기업에도 보니까 뭐 심지어 강원랜드는 전원이 부정청탁 취업인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면 박탈감을 크게 느끼는 거죠. 실제로 나라가 문제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도 마찬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러한 켜켜이 쌓여있는 적폐들을 청산하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보복행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본 초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저 열심히 일하면 자기가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게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A고 Z인데, 그 기본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제대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사법개혁도 마찬가지고, 어쩌자고 이 국민들이 뭐 광우병 나오면 광우병에 무슨 바이러스가 어쩌고 이런 걸 다 알아야 되고, 사법제도에 있으면 뭐 판사가 누구고 뭐 그 사람 어떤 판결을 할까지를 다 알아야 합니까? 그랬던 이유는 공권력이라는 것, 제도라는 것 자체가 무너져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다 쳐다보고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점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미국 살았던 예를 좀 하나 들어드리면, 2000년대 중반에 이제 광우병이 걸린 소가 제가 살던 동네에 도살이 돼서 고기를 판매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당장 그날로 모든 소고기의 소비가 중단이 됐죠. 마트에 가봐도 실제로 아무도 소고기를 사 먹지 않고 이런 일이 몇 주간 지속이 됐는데, 그 이력을 조사해서 그 소고기를 다 회수했다는 기사가 딱 나오니까 다음 날부터 가니까 마트에 가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고기를 사 먹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그런 보도를 했으면 그 보도를 누가 믿겠습니까? 저것도 뭐 어딘가 야로가 있겠지. 제대로 그런 게 검사가 됐을 리 있나 싶어서 아무도 고기를 안 사 먹을 텐데, 제가 그래서 이웃 주민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아니 뭐 정부가 발표했으니까 이제부터 먹어도 되지라는 걸 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바로 정부에 대한 신뢰, 시스템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신경 써야 했던 일만 신경 쓰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기본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적폐청산 그만하자는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 적폐인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누구를 개인들 특정해서 무리하게 지금 적폐청산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고쳐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법과 제도를 능멸하고 어겨왔던 사람들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좀 보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흔들림 없이 계속 적폐청산 기조를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팀플레이가 불가피한 우리 국민들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이 나쁜 정당을 압도적인 표로서 심판하는 이 일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주제 넘게 한 말씀 드리자면, 계속 편파 인사, 코드 인사를 통해서 저는 체질 개선을 해가는 것이 또 하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문재인 정부에게도 그렇고 국민들에게도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정권을 만드는 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 정부의 철학과 비전을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왔던 사람들이 당연히 그 적임자인 것이고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뽑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기능적 전문가일 뿐이거든요. 정치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고도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무적인 것들은 실무자들과 함께 풀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들어설 때 이게 무슨 코드 인사니 뭐니 해가면서 서로 욕하고 비판하는 것, 이거 저는 중단되어야 한다 생각하고요. 그것은 뭐 비단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그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을 할 시간을 주고, 그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부를 꾸려갈 기회를 주고, 그것의 활동을 평가해서 그 다음번 선거에서 정권을 갈아치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권을 바꾸기도 전에 지금 뭐
돌이켜보시면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 당선된 직후부터도 문재인 대표에 가까운 사람들을 당대표 주변에 두면 안 된다라고 몽리를 부렸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지 않습니까? 당대표만 바뀌면 뭐합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전 그 똑같은 기조가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이념에 맞는 사람들, 그것이 코드 인사라고 욕먹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중단 없이 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속에서 정부를 5년 동안 운영을 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다음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내려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번 지방자치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아낌없이 이 정부의 방침에 동의하고 이 정부의 정책과 철학과 비전에 동의하는 정치인들이 지방자치선거를 통해서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그래요. 조중동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의 코드 인사와 관련해서는 아무 이야기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부패, 비리 인사에 대해서도 톤다운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도덕성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코드 인사다 낙인 찍으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이들이 하자는 대로 반대로 가면 더 좋은 길이 있겠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 자명한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영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뉴스포렌 메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팔로워 90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 탤런트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당시 장자연 씨는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할 것을 강요받았다.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겨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검찰 조사에 불을 당겼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된 유력 인사 10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여론의 공분을 샀는데요.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토 대상 사건의 고 장자연 씨 자살 사건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9년 당시 특히 주목받은 인물은 모 언론사의 사주와 그의 동생이었는데요. 시민들은 이들과 장자연 씨 죽음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할까요? 오늘 새벽 5시까지 모두 1,501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99%, 거의 모든 시민들은 장자연 씨 자살과 모 언론사 사주가 관련됐다고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언론사 사주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믿는 분은 단 1%였습니다. 트위터 의견 볼까요? 참여하는 시민님, 이번엔 좀 제대로 수사하고 단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고,
사람 사는 세상님, 망자는 힘없는 자신의 마지막 말을 죽음으로 대신했습니다. 분노를 멈추면 안 됩니다. 네, 장자연 씨뿐이겠습니까? 성완종 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만나보겠습니다. 황금스프님, 문통방통 코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출연한 줄 알았어요. 소름 쫙. 네, 이상목 씨의 성대모사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대모사 아닙니까? 자, 쿠자님, 7살 아들이 다스는 누구 거냐고 물어보네요. MB 거라고 알려줬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이 됐습니다. 다스의 주인. 네, 검찰이 확인시켜주겠죠? 법원이 또 그걸 인정해 줄 것이고요. 2017년 12월 27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